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고 있으시죠? 마포TV에서는 마포구민 여러분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배움의 열정을 멈출 수 없는 여러분과 인문학 강연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로 인해 독서나 문화 생활에 생긴 공백도 줄이고 인문학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과 이화여대 사학과가 함께하는 인물과 도시 인문학 강연이 오늘도 비대면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러시아 도시로 보는 서양 현대의 역사적 변동이란 주제로 매주 수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인문학 강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두 번째 시리즈 모스크바와 스탈린 체제의 강연이 마포중앙도서관 페이스북과 마포TV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오늘도 노경덕 교수님이 강연을 해주십니다. 오늘 진행되는 2차 강연은 모스크바와 스탈린 체제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잠시 후 3시부터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달 6일과 13일에도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강연이 펼쳐지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도시로 보는 서양 현대의 역사적 변동, 그 두 번째 이야기, 모스크바와 스탈린 체제에 대한 강연이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포TV 아나운서 한혜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 심상욱입니다. 지난 4월 22일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 강연입니다. 지난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러시아 혁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하여 러시아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번 실시간 채팅 소개 시간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였는데 유튜브에 접속하신 안드로이드 2019님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지에서 시청 중이셨다고 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도 강연 시청하고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안드로이드님을 포함하여 지난주에 강연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모스크바와 스탈린 체제라는 내용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화여대 사학과 노경덕 교수님께서 강의하십니다. 강연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강연 중반과 끝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강의 중에 다양한 의견이나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2회차 비대면 인문학 강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러시아 도시를 소재로 해서 러시아 현대 역사의 변동, 더 크게는 유럽 현대 역사의 변동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17년의 러시아 혁명까지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 혁명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특히 스탈린 체제 또는 뭐 더 크게 소련 체제라고 하는 체제가 어떻게 형성됐고 그 성격은 어떠했는지 라는 이야기를 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대체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혁명 이후 곧바로 이제 내전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내전을 수습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소련 체제 건설 시도를 하게 돼요. 정권을 쥐고 있었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볼셰비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제 소련 체제 건설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시도의 첫 번째 모습이 이제 신경제 정책이라는 것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신경제 정책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그 이후에 훨씬 더 오랫동안 소련, 그리고 더 넓게는 이제 공산권 국가들을 지배하게 되는 스탈린 체제 또는 스탈린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18년 3월에 이제 독일군의 압박 속에 조금 더 안전한 내륙인 모스크바로 볼셰비키가 천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7년 10월에 정권을 장악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수도를 옮긴 거죠. 이 모스크바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러시아의 고도였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라는 뜻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18세기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새로이 건설한 어떻게 보면 철저한 계획 도시라는 점에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모스크바라는 도시는 러시아 역사의 시작과 거의 함께 했던 아주 오래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 도시는 여기에 이렇게 요새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제 러시아어로는 끄레물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아는 그 영어식 표현으로는 끄레물린이에요. 근데 러시아어로는 이제 끄레물인데 원래 이제 이 러시아의 고도였던 모스크바는 이 요새로부터 출발한 적의 침입에 대비한 요새로 출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라는 도시가 거의 18세기 초까지 쭉 러시아라는 나라의 수도로 이어졌었고요.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페테르부르크가 그 다음에 수도를 대체했던 것이죠. 러시아 역사는 이제 시작은 9세기쯤, 특히 이제 러시아 국가의 출발은 9세기쯤부터인데 시작은 이 공국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모스크바 공국도 아니고 이제 키예프라는 곳에서 이제 공국으로 시작을 했는데 공국이라는 건 이게 별 얘기는 아니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왕보다 약간 뭐 혈연적이거나 아니면 규모에서 조금 더 떨어지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말 자체가 프린스라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왕자라고 보통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는 아직 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왕자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통 공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보다 더 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왕국인 거죠. 왕보다 더 큰 사람은 황제가 있죠. 그거는 이제 황제정, 제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러시아라는 나라, 특히 모스크바 쪽은 처음에 공국으로 출발했다가 점점 이 나라가 커지면서 나중에는 결국 저 짜르라는 말이 이제 러시아식 표기로 황제라는 뜻인데 황제정, 즉 제국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중간에 굉장히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의 공국에서 그야말로 제국이 되는 거죠. 제국은 보통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 지난번에는 이제 제국을 제가 다양한 정체나 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정치 체제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런 정의 말고도 플러스 하나 더 하면 제국이라는 정의는 이른바 문명의 대표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기독교 문명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문명이 일찍이 크게 둘로 나눠지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서쪽의 카톨릭 문명과 동쪽의 정교 문명으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 바로 이 러시아가 동쪽의 정교 문명을 대표하는 그런 제국이었다. 제국으로 발전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느냐? 그거는 이제 원래 정교 문명을 대표하고 있었던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15세기에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렇지만 여전히 정교 문명은, 문화적인 문명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강력한 정치체가 그 문명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바로 러시아가 담당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 제국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로마 제국을 뒤잇는, 즉 동로마 제국을 특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잔틴 제국을 뒤잇는 그런 제국 의식이 이때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정교 기독교 문명의 중심이고 이 모스크바는 고도이기 때문에 이런 정교 문명의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겠죠. 동시에 오래된 고도였고 중요한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고급 문화의 센터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곳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된 것이고요. 천도 이후의 이야기를 바로 해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쨌든 도시로 보는 역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러시아래네요. 이 모스크바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모스크바는 저기죠. 빨간 점 저쯤에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페테르부르크는 여기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는 이제 이 높낮이가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원래 러시아라는 나라는
요쯤이 이제 기원지예요. 러시아 국가라는 것이. 오늘날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 언저리에 처음으로 이제 최초의 국가가 생겼었고, 여기서 이제 나름 키예프 공국이라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활발한 정치 활동이 펼쳐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요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도가 표시가 안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저쪽 중앙아시아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곳이 대평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무슨 지형으로 이렇게 디펜스, 수비하기 용이한 그런 지역이 아니라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이 심심하면 이쪽으로 달려와서 이쪽을 이제 파괴하는 경우가 자주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항상 끊이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이 부분에 이제 또 내전이 항상 또 심하게 있었어요. 요 키예프 공국이라는 지역 쪽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 있던 지배 세력들이 크게 두 방향으로 거점을 옮겨가게 돼요. 일부는 조금 더 서쪽으로 피하게 되고요. 일부는 아예 좀 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러시아의 탄생, 러시아 국가의 탄생 지역이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좀 더 서쪽과 그 다음에 저 북쪽이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모스크바 공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네, 아까 그 지도를 좀 왼쪽으로 이제 끌고 온 건데, 여기에 이제 모스크바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이쪽에 아마도 중심 지역이 있었겠죠. 그 중심 지역에 있는 지배층들의 상당수가 이제 여기로 옮겨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모스크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이 도시들의 뭐 까잔이나 트베르나 리아잔이나 이런 도시들에 다 거점을 마련하고, 이 나라들이 다 각각 공국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결국 모스크바 공국이 다 통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이제 중요한 고도로 남은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피해온 사람들이 건설한 거고, 어떤 이쪽 아래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내전이나 급습을 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 사이에 공국들끼리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겠죠. 라이벌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 도시는 군사 거점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새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요새가 바로 이제 크렘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지금 여기 지금 파란 강, 이 긴 강이 이제 볼가강이라고 하는 강인데, 유럽에서 두 번째로 다니브 강 다음으로 긴 강이에요.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은 다 요 강의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는 부분이라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근대 이전의 유럽의 이런 도시들은 상당수가 이렇게 강이나 바다를 끼고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같은 육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얼마든지 뭐 내륙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만, 과거에는 육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송이나 물자 뭐 또는 인력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런 건 항상 이제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이제 큰 강유역의 좋은 도시들이, 이제 큰 도시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그 얘기를 하나 빼먹었네. 아이고, 네. 이 볼가강 유역에 좋은 큰 도시들이 이제 있고, 모스크바는 직접 본류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 지류가, 볼가강의 지류가 내려와서 여기 모스크바 강이라고 하는 강을 형성하게 되는데, 요 강을 중심으로 이제 커진 거죠. 네. 하나 지나간 건가요, 지금? 네. 그래서 모스크바 도시 모습을 좀 크게 확대한 건데요. 이 강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고 있는 요 강이 이제 모스크바 강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볼가강의 지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요새로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강을 끼고 여기를 수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부터 도시가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크렘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중심지인 거죠. 이 삼각형 지역에 요새를 쌓고 그 안에 정치, 종교, 그리고 경제의 중심 뭐 건물이나 또는 그런 터전들을 다 이 안에다가 일단 짓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성장한 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삼각형 모양 그대로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요새처럼 이렇게 나름 수비하기 용이한 이런 성벽 같은 걸 쌓아놨고, 그리고 이렇게 탑을 곳곳에 세워서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고,
이런 걸 뭐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쏘면 이제 적들이 잘 못 오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멀리 감시도 하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요 성벽을 쌓아놓은 요 요새 안에 주요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이시죠? 이게 모스크바 강이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쭉 안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새가 이렇게 쭉 있는 거고요. 그럼 적들이 들어오려면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아마 이 강 넘기도 뭐 그렇게 수월치는 않고 저 요새에 막혀서 쉽게 접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물론 이제 우리 한강처럼 넓은 그런 강은 아니고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유럽 도시에 무슨 유명한 강이다 그래서 가보면 우리 한강보다 훨씬 폭이 좁습니다. 세느 강도 마찬가지고 여기 모스크바 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뭐 또랑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물류에 나름 중요한 도구로서 이제 사용됐던 거고 큰 도시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류의 강역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크레물에 있는 탑들, 이제 수호 탑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 저 높은 탑의 이름 자체가 이제 수호 탑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바깥에 아까 이제 바깥쪽 모습이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그 안에 크레물 안에 이제 이런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정치, 종교, 경제 시설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그 유명한 이제 붉은 광장이 이제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러시아 국가의 상징이라고 많이들 언급이 되는 성 바실리 대성당의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종교 중심지들이 이 안에 역시 있으니까 이 안에 주요 성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러시아 황제들이 보통 이제 러시아 황제들의 레지던스, 어떤 지금은 이걸 대통령궁이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부르는데 황제들이 주로 이제 거처로 사용했던 그런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뾰트리 대제가 이제 페테르부르크 떠나기 전까지 역시 머물렀던 곳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러시아의 이제 정치 리더들은 상당 정도로 여기서 이제 머물렀었고요. 사실 이제 오늘날 푸틴의 레지던스는 따로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레지던스가 있긴 있어요, 여전히요. 네. 어쨌든 이게 지배자, 정치 지배자의 거주지다. 요 안에, 크레물린 안에 있다. 라는 것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집무실이나 행정 중심 건물들도 역시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식 따지면 청와대 같은 건물이 안에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주요 성당들, 이게 다 굉장히 유명한 성당들이고 개별적으로 사연이 다 많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면 정말 도시 소개가 되니까 일단 이런 중요한 성당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성 바실리 대성당 못지않게 유명한 다른 성당들이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 중심뿐만 아니라 경제 중요한 시설도 이제 요 안에 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 최초의 백화점이자 전 세계를 기준으로 따져도 굉장히 빠른 시기에 거의 뭐 최초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겠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백화점이니까요. 보통 이제 세계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들이 다 19세기 말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백화점이 요 크레물 안에 존재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러시아는 자본주의가 일찍 발달한 곳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백화점의 주요 고객이 이른바 사업가 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 부르주아보다는 이제 귀족층이 주요 고객이었던 그런 건물이고요. 그렇지만 오늘날까지도 이제 면면이 상업 중심지로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대체로 크레물 소개를 한 거였고, 크레물 밖에도 이제 중요한 유적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러시아는 정교 문화의 중심지이고 또 유럽의 고급 문화의 대표적인 도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보여주는 몇 가지 건물만 좀 일단은 소개를 해드릴까 싶은데, 이 건물은 역시 세계 최고의 미술관 중에 하나인 트레차코프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특히 이제 러시아의 고유의 그림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라고 하는, 사실 규모는 이거보다 더 큽니다만 엄청난 박물관,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의 소장품은 놀랍게도 서유럽 중심이에요. 러시아 본연의 그림보다는 서유럽의 정말 유명한 화가들, 우리가 아는 뭐 르네상스나 아니면 근대 초의 유명한 화가들 그림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그 에르미타주에 비하면 이제 러시아 화가 또는 러시아 전통화
해당되는 그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특히 이코나 같은 경우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걸 많이 보고 싶으시면 요 트레차코프에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게 이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발쇼이 극장,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볼쇼이 극장이라고 알고 있는 발레 공연이 펼쳐지는, 발레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도 펼쳐지고 또는 뭐 정치 행사 같은 경우도 많이 벌어지는 그런 곳인데요. 유럽 문화 중에서도 고급 문화를 상징하는 장르 중에 하나 발레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레 극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레닌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국립도서관인데, 이제 장소 규모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그런 도서관입니다. 제일 큰 도서관은 미국의 의회 도서관이고요. 냉전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이른바 문화 경쟁 또는 학술 경쟁을 펼쳤던 미국과 소련이 그것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이것도 이제 고급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레닌 도서관인데 앞에 있는 요 동상은 레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도스토옙스키예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교 문화의 중심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 크렘린 밖에 정말 유명한 수도원이 거의 그 중세 수도원의 원형을 상당 정도로 보존한 채 남아 있어요. 노보데비치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인데, 정말 중세 기독교 또는 이제 수도원의 생활, 이런 부분에 좀 시리어스한 인터레스트가 있는 분들은 여기를 보시는 게 이제 보시면 굉장히 이제 열광할 수 있고 매우 흥미로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나이트샷은 또 이렇게 더 아름다워요. 노보데비치요. 네. 모스크바 도시 소개는 일단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숨가빴던 당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8년 3월 모스크바로 막 천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과 강화 협상이 드디어 마무리가 돼요. 그것은 이제 볼셰비키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쟁은 우리는 안 한다라고 노동자들에게 약속했던 거죠. 17년 2월 혁명 이후에 다른 세력들은 정전 약속을 하지 못했는데 볼셰비키는 전쟁을 끝낸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제 큰 인기를 구가하게 됐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킨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보면 원래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와 한편으로 독일을 대항하기로 돼 있었던 그런 동맹국이었는데 그냥 나홀로 탈퇴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은 동맹을 맺은 동지국이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탈퇴를 한 셈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전을 완성하는 과정, 즉 독일과 강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이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독일에게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은 걸 퍼주면서 평화 협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당시에 이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전을 분명히 지지하고 전쟁을 끝내줄 세력을 찾고는 있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심했다 라는 그런 여론이 오히려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전할 바에는 정전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스럽게가 아니죠.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럼 그 떨어진 인기를 보고 뭐 반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겸허히 우리 지금 유행하는 말이죠. 그렇죠? 선거가 끝나면 항상 하는 말, 뭐 겸허히 받아들인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볼셰비키는 오히려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정권의 어떤 기반이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정치 권력의 베이스를 더 확장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독재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정치 권력의 베이스는 이를테면은 뭐 연정을 한다든지 다른 세력을 끌어들인다든지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선택은 반대였던 거죠. 오히려 이제 독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에 해당돼요. 러시아의 중앙과 지방에서 굉장히 다양한 반대파가 대두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혁명 자체가 어떤 반대파를 만들 여지가 큰 굉장한 정치 변동이죠.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대파가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독재도 계속해서 가속화하니까
만약에 이렇지 않았다라면 볼셰비키를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지지할 수 있었던 세력들 또는 적어도 관망해 볼 수 있었던 세력들, 볼셰비키의 어떤 정권을 그런 사람들까지도 상당 정도로 반대파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파가 많아졌다라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내전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918년 봄부터 이미 러시아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볼셰비키를 여전히 지지하는 집단과 볼셰비키를 지지하는 집단 사이에 이제 대결이 펼쳐지게 된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다양한 반대파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반볼셰비키 군대는 상대적으로 다양했어요. 왜냐하면 볼셰비키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소스가 다양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이제 혁명에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황제파. 황제를 다시 옹립시켜야 된다. 옛날 이제 지방의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황제를 물러나게 하느냐라고 혁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상식적으로 하나 이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만, 이건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군부 중에 장교는 대부분이 귀족 출신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는 사관학교라는 게 사실 귀족 학교예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나와야 이제 대체로 장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갈 수 있는 자격이 귀족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장교들은 귀족인데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장교들은 당연히 혁명이 싫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황제파로 집결을 했을 거고, 여기 지금 제가 자유주의자라고 썼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부르주아나 또는 뭐 자본가, 사업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도 볼셰비키의 불만이겠죠. 만약에 그냥 맨셰비키가 정권을 잡았다든지 또는 볼셰비키가 원래 플랜대로 경제를 자본주의로 갔으면 큰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볼셰비키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계혁명을 한다라는 생각에서 혁명을 사회주의로 만들었죠. 즉 재산권 개혁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불만일 거고요. 놀라운 건 이제 사회주의자들도 아까 볼셰비키가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연정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혼자 이제 독재를 가속화하니까 맨셰비키나 또 당시에 이제 이른바 무정부주의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러시아 전통에 입각한 사회주의자들이고 그 사람들 숫자가 오히려 더 많았었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 외국 군대가 요 반볼셰비키군을 도와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너무 뻔해요. 한번 보시면 그렇죠? 이 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 동맹국으로서 독일과 싸우고 있었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쟁을 나가버리면 얘네는 원래는 3대1로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2대1로 싸우는 게 되니까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반볼셰비키 군이 이겨서 다시 러시아가 전쟁에 들어오는 걸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를 지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두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주의자가 유럽의 정권을 잡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재산권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토지나 공장, 임야 같은 그런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그런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사업가랄지 아니면 또 큰 사업가를 지원해주는 변호사랄지 관료랄지 전문가랄지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사회주의가 유럽에서 대두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의 사회주의라는 것이 지네 나라의 노동계급에게 영향을 주면 또 어때요? 그럼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안 그래도 노동운동이 심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일종의 러시아가 자기네 국내 노동계급에게 인스퍼레이션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볼셰비키 군대를 위해서 군대까지 파견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은 기회를 틈타서 지금 들어온 거고요. 깊숙이 들어왔어요. 지도를 보여주면. 네, 어쨌든 이게 내전의 모습인데 요 내전 시기에 초기는
이 볼셰비키, 친볼셰비키군이 뭐라 그래야 되나 밀렸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이 정도만을 영역으로 삼고 있었어요. 즉 새로운 수도가 된 모스크바와 원래 수도였던 페테르부르크, 당시 이제 페트로그라드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했었는데 이 정도만 영역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반볼셰비키 군대의 영역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소개는 안 했는데 볼셰비키를 지지하는 군대를 적군, 즉 빨간 군대라고 불렀고 요 반볼셰비키군을 백군, 하얀 군대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이제 어원 자체는 그 전부터 있습니다만 요때부터 이제 이 빨갱이란 말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레드라는 말, 여기에 적군이었기 때문에 빨갱이란 말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쓰이게 됐고 지금 이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6.25 때만 6.25나 아니면 그 이후에 직후만 하더라도 빨갱이란 말 말고 하행이란 말도 있었어요.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하행이가 바로 이제 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에 반대하는 이제 범연합을 이제 말하는 거였었죠. 네. 그래서 초기엔 이렇고요. 이렇게 외국 군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일본 군대가 여기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위기에 몰렸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전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반볼셰비키 군이 이긴다면 이제 혁명은 없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볼셰비키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결과는 3년 넘게 거의 4년 가까이 전쟁을 했는데 볼셰비키의 승리로 끝났어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다 소개해드릴 시간은 없고 어쨌든 그 승리의 원인보다는 영향이 더 중요하니까 영향 얘기를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볼셰비키가 일단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이 사람들이 느낀 거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분리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둘러싸였고 외국 군대까지 심지어는 개입을 했는데 자기네가 이긴 거잖아요. 이기니까 이제 엄청난 고향감이 들죠. 나름의 이제 자신감. 내가 이 혁명을 우리가 혁명을 지켜냈다. 뭐 이런 어떤 굉장한 고향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했던 감정은 이런 감정이었어요. 오히려 이겨냈다라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얼마나 고생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기억. 특히 우리는 고립돼 있었고 포위당했었다라는 기억이 훨씬 더 중요했다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당시에 이제 볼셰비키 지도부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감성이냐면 자기네 딴에는 이제 역사의 진보를 이룩한다고 사회주의 혁명을 한 거잖아요. 그럼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희망사항으로 보면 어떤 거죠? 우리가 사회주의를 진짜 성공하느냐 안 하는지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고 다른 사람들, 즉 다른 국가들도 그 노력과 실험을 한번 지켜보고 직접적으로 응원은 못 해줄지라도 그래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뭐 이 정도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닌 거죠. 혁명은 성공했는데 바로 외국 군대가 들어와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는 반란이 일어난 셈이고 볼셰비키 입장에서 보면은 반볼셰비키 군대가 이제 전국을 장악한 거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 고립되고 포위된다. 그리고 이 고립된 상황과 포위된 상황을 우리가 타파해 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의식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역사 유물론이라는 걸 믿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이런 의식과 이게 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네 딴에는 자기네 정권이 이거야 이거. 인류 문명을 진보시키고 있는 인류 문명을 더 발전시키고 있는 추진 세력이에요. 왜냐면 이걸 믿으니까요.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역사유물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법칙상 경제체제가 발전해 온다라고 믿는 친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생각에는 봉건제보다 자본주의가 진보한 거고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진보한 거란 말입니다. 지네가 사회주의 혁명을 했으니까 가장 진보한 세력인 거죠. 가장 앞서 있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지네 정권을 지키는 게
세상을 발달시키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은 어때요? 주변은 자기네들을 넘겨버리려고 하는 거죠. 뒤엎으려고 하는 거죠. 볼셰비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이제 잡혀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진보시키려고 하지만 주변에서 우리를 뒤엎으려고 한다. 라는 생각을 잡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고립되고 포위당했을 때 어땠어요? 내부에서 반란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름 진보를 하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부, 외부에 있는 적을 잘 캐치해서, 잘 찾아내서 잘 제거해야 된다. 왜? 자신들의 안보가 곧 인류의 진보니까. 라는 그런 논리로 발전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게 다 정당화돼요. 이제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 자기들의 안보를 지키고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는 것에 웬만한 수단은 다 용인될 수 있어요. 왜? 이러니까 자기네 정권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말들이. 즉 자기네 정권에 반대하거나 자기네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반혁명 분자야. 자기네는 혁명 세력이고 진보 세력이고. 이 반혁명 분자는 곧 반동이에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반동이라는 게 이제 리액셔널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는 진보하려고 역사를 이렇게 앞을 가려고 해. 근데 자기네들을 반대하는 애는 역사가 앞으로 가는 거를 막고 되돌리려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기네가 이제 반동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반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욕이에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역사 유물론의 어떤 흐름을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이른바 우리나라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은 욕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말 자체가 기분 나쁜 말은 아니죠. 반하고 동 자체가 어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뜻을 알고 나면 기분 나쁜 말이 되는 거죠, 굉장히. 그렇죠? 역사가 진보하려고 하는데 그걸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반혁명 분자가 이제 이런 범주를 만들어내게 되고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자기네를 반대하는 정치 반대파에 국한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지네가 혁명 세력이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냥 그야말로 반대파.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확대돼. 직접 반대를 안 해도 자기네가 뭔가 정권을 운영하고 지키는데 방해가 되거나 해가 되면 역시 반혁명 문제예요. 의도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을 뒤엎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놀라운 거는 해가 되는 자에서 하나 더 나가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까지도 포함돼요. 반혁명 문제에.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주민 중에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출신 성분 이런 거. 네. 이를테면 지금 멀쩡하게 뭐 공장에서 열심히 건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부모가 귀족이었다든지 또는 부모가 뭐 부르주아였다든지 그런 출신이 다르면 자기 정권에 언젠가는 돌아설 수 있는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외국에 오래 살아서 아까 말한 그 외국 군대와 커넥션이 있을 것 같은 사람 실제로 외국에 살았다 그래도 무조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또는 정치 이력. 예전에 젊었을 때 무슨 다른 정파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사람들. 지금은 나는 그 정파도 사라졌고 볼셰비키를 지지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혹시 그 이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또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말고도 비정치 부류들도 포함이 되게 돼요. 이 반혁명 분자에. 이를테면 단순히 그냥 게으른 사람. 반혁명 분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볼셰비키 정권을 지키려고 하면 공장이 열심히 잘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공장에서 일을 안 하고 출근을 안 하고 게을러. 그러면 이 정권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도 이렇게 반혁명 분자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공장에 나와서 술만 먹고 막 방해만 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경범죄일 거예요. 근데 이 볼셰비키 체제에서는 그런 것이 반혁명 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처음에는 뭐 특별하게 반종교적인 정책을 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과정에서 특히 이제 러시아 정교가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면서 이 종교 집단도 자기네들하고는 다른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다 반혁명 분자에 이제 포함시킨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요. 네, 이렇게 내전을 통해서 특이한 멘탈리티를 갖게 됐고 볼셰비키 지도부가 그러고 나서 이제 내전을 기적적으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전이 끝났으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른바 본격적으로 자기네 체제 건설을 한번 이제 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느라고 정신 없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본 게 1921년 즈음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22년에 소련이 출범합니다만 어쨌든 21년 즈음에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일단 유럽에서 자기네들을 본따서 혁명이 좀 일어났었어. 지금은 많이 잊혀진 혁명입니다만 특히 1919년에 독일에서 볼셰비키의 쿠데타를 본딴 혁명이 일어났었어요. 1919년 1월에. 그리고 뭐 헝가리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식민지 독립운동도 일어나서 반제국주의를 외치게 되고. 근데 놀랍게도 모든 이런 시도가 다 실패했어요. 뭐 우리나라 3.1운동만 보셔도 이제 느끼시죠? 3.1운동이 이제 성공 실패를 떠나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독립된 건 아니니까. 독일의 공산주의 혁명은 그러니까 볼셰비키를 본땄던 사회주의 혁명은 무참하게 실패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네, 하나 또 넘어왔네요. 그러고 나니까 볼셰비키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면 세계 혁명이 지금 되는 시기가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혹시 이제 지난 시간 걸 잘 기억하시면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볼셰비키가 사회주의 혁명을 감행했던 중요한 전제였죠, 이게. 러시아만의 혁명이 아니라 전 세계 혁명의 시발점으로서 러시아 혁명을 의도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같이 혁명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는 그 혁명을 지원해야 되는데 안 된 거죠, 지금 이게.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변모하고 결국 러시아 혼자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럼 원래 자기네들 플랜에 수정이 불가피하죠. 뭐 원래 플랜이라기보단 1917년 플랜에 수정이 불가피해. 즉 1917년 10월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의도했던 그 계획을 수정해야 돼요. 계획을 수정하고 어떻게 갔느냐? 자기네 원래 옛날 이론으로 복귀했어요. 옛날 이론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주일이나 돼서 기억을 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볼셰비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른바 부르주아 혁명 이후에 어떤 세상을 꿈꿨다 그랬죠? 원래는요? 17년 혁명 이전에는요? 제가 중국 예도 잠깐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정치 권력은 노동자가 가지되 경제는 자본주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래 이론이었죠. 그랬다가 1917년 혁명 와중에 그거를 수정하고 자본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도 사회주의 한다라는 걸로 바꿨었던 거죠. 왜 바꿨었다고요? 세계혁명이 일어나는 줄 알고 바꿨었다 그랬어요. 근데 4년 후에 보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로 원래 옛날 이론으로 돌아오는 거죠. 즉 맨셰비키랑 처음 논쟁을 할 때 그 이론. 맨셰비키는 부르주아 혁명 이후에 정치도 자본가에게, 경제도 자본가에게 맡긴다. 라고 했었는데 볼셰비키는 아니다. 정치 권력만은 노동자가 쥐고 경제는 역사인론의 가르침대로 자본가에게 주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이론으로 회귀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른바 유명한 신경제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걸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소련 체제 건설은 경제는 다시 자본주의 하는 것으로. 정치만, 그러니까 정치 권력만 프롤레타리아가 갖는 것으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세계혁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네. 자본주의 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런 일이 생겼을 거예요. 시장 부활하고 소유권, 재산권 다 부활했겠죠. 이거 해야 되니까. 자본주의 해야 되니까요. 자본가 다시 등장하고 시장 경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인들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상인들, 그러니까 사설 상인 뭐라고 표현해줘? 민간 상인,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민간 상인들 재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요게 좀 어려운데요. 요거를 지금 잠깐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본주의를 했다라는 거는 농민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토지가 자기 개인 소유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러시아 농민은 원래는 이제 러시아라는 게 혁명 전에는 귀족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귀족이 이제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부재지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큰 땅을 시골에 거느리고 있고 농민들을 부려서 그 땅에서 나오는 이제 곡물들로 크게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농민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농촌에서, 그러니까 농지에서 일은 하는데 많은 숫자의 곡물을 귀족에게 일종의 지대로 바쳐야 되는. 왜냐면 귀족이 지주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혁명을 하니까 귀족은 사라졌겠죠. 그렇죠? 17년 혁명의 와중 중에 아마 귀족은 사라졌을 거예요. 뭐 죽거나 도망가거나 망명 가거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농민이 그 귀족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그 땅을 자기들이 그냥 가진 거죠. 부재지주로서 귀족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사회주의를 했다 그러면 토지를 적어도 농민이 개인적으로 갖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사회주의라는 거는 재산권을 개인이 갖는 게 아니니까. 말을 제가 좀 어렵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귀족이 사라진 토지를 점거했단 말이에요. 혁명 이후에. 근데 자본주의를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게 자기 땅이 된 거죠. 그냥 개인명의 땅이. 자기 재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민에게는 꽤 좋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는 귀족에게 지대를 바칠 필요 없이 자기가 경작했던 땅에서 나오는 곡물은 다 자기 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렇죠? 아이고, 네. 그렇지만 이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볼셰비키 독재는 더 가속화. 정치 권력은 볼셰비키에게만 집중되는. 특히 볼셰비키 내부도 막 분열하기 시작했었어요. 이쯤 되면요. 뭐 다른 논쟁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당시 지도자 레닌이 아예 파벌을 금지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농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좌파랑 좀 분열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이때 막 분열하려고 하고 있는데 레닌이 지금 상황 그런 상황 아니다. 파벌 없다라고 하면서 볼셰비키를 하나로 묶으면서 독재는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 모스크바 거리의 모습인데요. 뭐 어느 정도까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이 막 다시 생기고 상점이 막 운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화점, 굼이라고 하는 백화점인데 저기 붉은 광장에 있는 그 크렘을 안에 있는 백화점이 되게 활성화되는 모습이죠. 왜냐면 자본주의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볼셰비키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이게 잘 작동하는 듯 하다가 작동하지 않게 돼요. 바로 위기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즉 자본주의 경제 실험이 잘 되지 않게 돼요. 왜냐면은 볼셰비키의 생각은 사실은 합리적이었는데 신경제 정책을 펼치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아까 농민들 상황이 좋아졌다 그랬죠. 그렇죠? 귀족한테 내던 지대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잉여가 생기는 거죠. 더 돈을, 그러니까 곡물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옛날에 내던 걸 갖고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 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볼셰비키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 농민에게 남게 된 그 곡물을 팔 줄 알았어요. 농민이 곡물을 판다라는 건 뭐냐면 곡물을 내놓고 공산품을 살 줄 알았어요.
즉 러시아 공장, 도시에서 나오는 물품을 살 거다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러면 공장이 잘 되죠? 공장이 잘 되면 돈 잘 버는 사업가가 등장하는 거죠? 그럼 자본주의 잘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런 기대를 했다 이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농민에게 남는 곡물이 생길 거니까 그 사람들이 쓰면 도시경제가 자극받을 거고, 그러니까 도시경제에 이른바 수요가 많이 생길 거고, 그럼 도시경제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대와는 달리, 농민이 자연경제를 회귀해버려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연경제라는 건 자급자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플러스된 곡물을 가지고 신발을 살 줄 알았거든요. 러시아 공장에서 나온 신발을. 안 사고, 그냥 자기가 여전히 집신 같은 걸 잡아서 신어. 집신을 잡는다는 말이 웃기네요. 집신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냥 신고 말아요. 그러니까 농민의 생활 패턴은 안 바뀌고, 그냥 농민은 곡물만을 좀 더 갖게 되는. 그럼 그 곡물은 어떻게 했을까요? 농민의 어떤 안정지향적인 감성 때문이었는지 그냥 곳간에 쌓아놨어요. 그걸 내놓지 않고. 그러니까 도시의 물건을 살려고 내놓지 않고 그냥 자기네가 곳간에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안정감을 느꼈다 이겁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지점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요. 농민 중에서 일부 이제 부농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왜냐면 자본주의였으니까 이제 뭐 일 더한 사람은 더 땅을 크게 갖고만 이랬겠죠. 그런 사람들도 이 부를 지출하지 않고 그냥 쌓아놓게 돼요. 볼셰비키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졌다. 자, 이러니까 너무 그 다음 왜 과정은 자연스러웠는데 농민이 안 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의 인구가 비중이 컸다 그랬죠. 러시아는요. 이 사람들이 주요 소비자여야 되는데 공산품을 안 사죠. 아까 신발을 안 사요. 그냥 집신을 사 신고 말어.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신발 공장이 망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왜 생겼느냐? 곡물을 안 내놓고 자기가 쌓아놓으니까. 도시로 들어오는 곡물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많이 내놓지 않으니까요. 또는 아예 안 내놓으니까 도시에 곡물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럼 쉽게 말하면 도시의 고가가 엄청 오르겠죠. 곡물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러면은 노동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지가 다니는 공장이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신발 공장이 신발이 안 팔리니까. 파산을 하면 실업자 되는 거죠. 졸지에. 또는 위기에 빠지더라도 잘릴 가능성 커지는 거죠. 그렇죠? 암만 사회주의 혁명했다고 해도 지금 자본주의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기업가가. 그렇죠? 근데 나와서 빵 하나 살라 그러면 가격이 천정부지야. 근데 노동자는 어떤 노동자였어요? 그냥 평범한 노동자가 아니라 지네 딴에는 혁명의 주역이라고 믿었고 내전에 참전해서 승리까지 했던 굉장한 고향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런 상황, 그 위치에 대해서 상당 정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때요? 볼셰비키를 지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슬슬 하게 돼요. 볼셰비키 혁명에 가져다 준 게 이거잖아, 지금.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원래 볼셰비키가 자기들 얘기를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지하고 혁명을 한 건데 20년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슬슬 지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볼셰비키 입장에서는 압박이겠죠. 이게 당시에 이제 이른바 노동뷰로라고 해서 우식 말하면 직업소개서 같은 건데 공장에서 잘려서 일감을 찾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이에요. 도시의 모스크바의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명의 주역이라고 해서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런 자존감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사회주의 혁명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직업소개서에서 일감 기다리는 사람으로 전락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볼셰비키 지지할 맛이 안 날 거고요. 아마 볼셰비키는 더 두려워하고 있겠죠. 안 그래도 무슨 외국이 자기네를 날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포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지를 안 하려고 하니까. 네, 바로 그거죠. 또 국제적으로는 소비에트 러시아가 계속 고립을 당하게 돼요. 이게 이제 유명한 베르사유 회담이라는 회담이 1차 대전 끝나고 전후철이라는 회담인데 초청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자기 마음대로 다 했는데 소비에트 러시아는 오지도 못해. 왜냐하면 중간에 전쟁을 마음대로 나갔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른바 왕따가 된 다음에 소련 입장에서 독일과 한번 잘 지내보려고, 원래 둘이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만 졸지에 유럽 사회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양대 왕따가 됐어요. 유럽 국제 무대에. 왜냐면 얘네는 전범이라고 밀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모욕을 당했던 거고, 얘네는 초대도 못 받았고 여기에. 그래서 둘이 뭔가 잘해보려고 궁떡궁을 했는데, 아마 이제 서양사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1920년대 중반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이 독일을 집중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해요. 무슨 도스안, 영안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자본이 독일을 열심히 지원을 해줘가지고 독일이 친서방 국가로 바뀌게 돼, 다시. 그리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독일을 용서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전범 취급 안 하겠다라고 하게 되고, 그것의 결과가 이거였어요.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소련 입장에서 이게 뭐죠? 소련만 진정한 외톨이가 된 거죠. 그래서 외톨이가 둘이 있을 때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서방 국가들은 계속해서 반공 공세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영국의 포스터야. 이게 이제 원숭이가 공산주의로 비유된 거죠. 공산주의는 이렇게 자유를 이렇게 억누르고 목을 매는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공 공세를 펼치게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정치 지배층이 보기에 공산주의의 핵심은 재산권 개혁을 하려는 거예요. 재산권, 특히 생산수단에 대한 재산권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이런 류의 반공 공세를 계속하게 된다 이겁니다. 때는 1927년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위기가 동시에 오고 피크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내외, 내부 위기, 외부 위기가 동시에 이렇게. 내부 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죠. 빵값 비싸지고 노동자는 실업자로 갈 것 같고 공장이 망해서. 외부 위기는 대외 고립이 점점 심화되면서 27년에는 급기야 영국이 국교를 일방적으로 단절해 버립니다. 너희하고 이제 외교 관계 안 맺겠다 하면서 대사를 추방해 버려요. 이걸 보면서 이제 러시아는, 그러니까 소련은 정말 우리가 외톨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위기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노동자가 지지를 안 하면 우리가 정권이 붕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위기는 어때요? 아예 외세가 직접 개입하나? 국교까지 단절했는데 내전 때처럼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위기의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내부에서는 노동자 지지가 없어지고 밖에서는 점점 더 고립되고 양대 위기를 27년에 맞은 거죠. 요 슬라이드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양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중 위기죠.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겠거든요. 볼셰비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볼셰비키 자기네 딴에는 자기네 정권이 역사의 진보를 담지한 정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방안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과정이 어렵지만 이 이중의 위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바로 그 방법을 이제 시행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엄청나게 지난할 거라는 거는 뻔한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쉬고 어떤 방법을 시도했는지 그 얘기를 지금 잠깐 브레이크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경덕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모스크바로 수도를 옮긴 후 볼셰비키와 반볼셰비키의 대결에서 볼셰비키가 승리하였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신경제정책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열정적인 강연 중에 잠시 분위기 환기를 위해 시청자와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강연 중간중간에 남겨주신 의견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본방사수라는 예, 댓글 달렸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제 엄지척 해주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그 강연 중에 그 반혁명 문자에서 네. 이제 게으른 사람도 포함시켰다. 네. 해서 아주 무시무시하다. 예,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질문도 달렸는데 질문은 어차피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예, 할 거고요. 예. 주요 댓글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예,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럼 이제 다시 강연으로 한번 다시 강연으로 돌아가 갈까요? 볼까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위기가 동시에 찾아왔고요. 이제 국내적인 위기, 외부적인 위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해결 방법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공장을 엄청나게 지어서 그것도 빠르게 산업화를 하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산업화를 진행을 해 공장이 많아지면 뭐 철강이니 이런 생산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기계류 생산이. 그러면 이제 무기, 즉 방위 산업이 육성될 거예요. 즉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중화학공업 산업화였는데 그 산업화를 통해서 탱크나 뭐 장갑차나 야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대외적인 위기에서 또는 대외적인 고립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자기네가 국방력이 강하면. 그렇죠? 놀랍게도 이 당시 러시아는요. 산업화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화가 늦었다 그랬죠. 러시아가. 혁명 이전에도 이미. 그리고 혁명하고 내전하고 뭐 하는 와중에 많이 못했을 거 아닙니까? 산업화를.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당시에 중화학공업 생산량 수준은 유럽에서 이 러시아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랑 비슷했어요. 여러분 포르투갈을 한 번도 강국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유럽에 그냥 비록 작은 나라, 축구 좀 잘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셨을 텐데 중화학공업 생산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산업화를 많이 해서 탱크나 야포를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게 동시에 국내적인 위기를 해소시켜주죠. 왜냐하면 산업화를 많이 하면 노동자가 생기잖아요. 급격하게 하면. 공장이 많아지면 노동자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노동자가 잘리는 상황이 안 발생하는 거죠. 농민이 안 사준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 두 개가 다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체 결론은 사실은 뭐 맞는 거긴 하죠. 이게 두 가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렵다 이겁니다. 왜 어렵냐면 돈이 없어요. 돈이. 공장을 왕창 지으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엄청난 자원이 필요한데 원래 서방 국가들은 자본주의가 서서히 발전하면서 엄청난 부자들이 생기고 그 부자들이 공장을 다 지은 거죠. 알아서. 근데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막 자본주의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신경정착한 지. 재원이 없어요. 근데 산업화는 해야겠고. 절대절명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상식적인 방법. 외자. 외국, 돈 많은 외국 사람들에게 투자를 즉 투자 유치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볼셰비키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만 돈 끌어 다녀봐요. 국제 자본시장에. 근데 외자의 반응이, 그러니까 외국 자본가의 반응이 싸늘했어요. 상대적으로 싸늘했어요. 러시아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뭔가 그 당시 자본가 입장에서 보면 분쟁 지역 같은 거죠. 그렇죠? 영국이 갑자기 국교를 단절하고 뭐 혁명을 했다 그러고 뭐 복잡하니까 안정적인 투자처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에 뭐 누구한테 시리아에 투자해봐라 이러면 일단은 떨리죠. 네, 마찬가지였다 이겁니다. 실패하니까 방법이 이거예요. 뭐였냐면
아, 그럼 러시아의 부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농민들이 공산품을 사지 않고 곳간에 쌓아놓은 곡물이 있죠. 그렇죠? 농민들이 자기네 마음을 안정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쌓아놨던 거. 그거를 가지고 와서 국제시장에 팔면 그럼 돈이 되지 않습니까? 재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공장을 짓겠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농촌에 내려가서 농민을 설득해봐요. 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우리 사회주의 정권 지켜야 되는데 협조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 곳간에 있는 곡물을 내놓으라니. 지금 땅도 내 거고 다 내 건데. 농민이 당연히 노 했단 말입니다. 노 하니까 볼셰비키가 알았습니다 하고 물러서지 않고 강제로 뺏게 돼요. 이게 강제 공출이죠. 사실은 뭐 사회주의적인 정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당시에 산업화를 하려고 하는 산업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급히 뭔가 부를 찾아야 되는데 농촌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서 갖고 오려고 한 거죠. 네, 둘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강제 공출로 해서 갖고 오려고 하니까 농민이 격렬한 저항을 할 거 아닙니까? 내려가서 일부 강제 공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도 엄청 찔려요. 그냥 뺏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볼셰비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볼셰비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부유층 출신의 교육받은 사람들, 그리고 나름 뭔가 민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보장된 미래를 버렸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농민의 곡물을 뺏고 있더라 이겁니다. 사실 무지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스스로도. 쉽게 말하면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뭐 나름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했는데 그래도 농민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그 사이에서 엄청난 무슨 뭐 예를 들면 모순이나 폭력이 발생하고 쉽지 않은 거죠. 이걸 하기 어렵고 실제로 농민들이 이때 또 뭐 그래도 어쨌든 러시아가 사회주의 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른바 민중들이 고소고발 같은 걸 하기 쉽게 만들어 놨었는데요. 2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니까 농민들이 또 엄청난 고소고발을 하고 러시아 사법부에 그야말로 이제 소장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볼셰비키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충격적인 거죠. 농업 집단화를 하기로 해. 그건 이른바 스탈린의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농업 집단화라는 건 뭐냐면 강제 공출은 가서 곡물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농업 집단화는 토지 자체를 국유화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자본주의 신경제 정책을 하면서 토지는 농민의 개인 소유가 됐다 그랬죠. 개인 소유를 하니까 이렇게 뺏을 수밖에 없잖아요. 볼셰비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예 토지를 국유화해서 국유화하면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곡물이 일단 먼저 국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 곡물을 해외 시장에 팔아서 산업화 재원을 마련한다. 이런 방식으로 바꿔요. 놀랍게도 볼셰비키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덜 찔렸어요. 왜 덜 찔렸을까요? 이거는 그냥 곡물을 뺏어오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또 뭐 물론 비교하자면 이거는 토지 뺏는 거니까 더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볼셰비키는 사회주의자잖아요. 토지를 국유화한다라는 것이 이른바 사회주의 개혁으로 보였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토지라는 건 생산수단이고 생산수단에 대한 재산권이잖아요. 생산수단에 대한 재산권을 폐지하고 국가가 소유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사회주의 개혁처럼 보였어요. 이거는 그냥 하이웨이에서 뺏는 것처럼 보였고 날강도처럼 보였고 이거는 사회주의 개혁처럼 보였다. 근데 농민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죠. 농민은 이거 올해 한번 뺏겼어도 내 땅이 있으니까 내년에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은 거 생산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는 이거 땅까지 뺏긴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을 누가 주도했느냐? 당시 실권자였던 스탈린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 스탈린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도했다.
22년에 레닌이 뇌출혈을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레닌이 오락가락해요. 24년에 죽었는데 실질적인 실권을 이미 이제 20년대 중반부터 갖게 되고요. 왜 이겼느냐? 정말 충실한 레닌주의자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어요. 사실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인물은 서방의 언론이나 학계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왜곡돼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우리 시국에게는 그냥 그야말로 몬스터로 알려져 있죠. 근데 몬스터적인 특성이 없는 거는 아닌데 그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이따가 조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스탈린이요. 뭔가 일을 끝까지 처리하는 책임감 있는 실무형 지식인처럼 보였어요. 반대파, 특히 트로츠키 같은 경우는 말 잘하는 이론적인 지식인처럼 보였어요.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게 또 레닌의 어떤 그 유지를 잘 계승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특히 당시의 당원들이 스탈린을 지지하게 됐고요. 성향적으로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현실주의자고요. 좋은 말로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너무 냉정하고 냉혹할 정도의 현실주의자인데 이 부분은 레닌과 거의 똑같죠. 근데 레닌의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완벽주의적이고 결벽증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일에 중독된 사람이고 완벽주의적이고 결벽증적인 사고는 어디서 왔느냐? 아마도 스탈린은 어렸을 때부터 사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은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거든요. 고급 수준의 신학교를 다닌 사람. 그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전통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면 이 결벽증이라는 게 나쁜 뜻으로 썼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뭐 특히 구약 성서나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순수하고 깨끗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나름의 갈망이나 또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다양한 성향을 가졌다라는 걸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종교의 가르침이라는 게, 특히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 뭔가 모두가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하나로 합일돼야 되고 이런 류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스탈린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게 나중에 이제 스탈린 숙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좋은 뜻으로 쓴 말은 전혀 아니고요.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현재를 희생하면서 미래가 더 밝아진다면 그것을 감행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사람들이 힘들고 또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만약에 훗날 펼쳐질 미래가 더 좋다면 감행하는 사람이. 사실 이것도 이제 기독교적인 성향이 꽤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구약 성서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뭐 계몽주의나 다른 서양 근대의 사상과도 관련이 있는 성향이고요.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농업 집단화 이런 것도 냉철한 냉혹한 현실주의에다가 더 과감하게 밀어붙인 거죠. 지금 농민이 힘들면 어때? 사회주의가 생존해서 앞으로 인류에게 진보를 가져다 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야,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레닌의 묘예요. 저기 아까 말씀드린 붉은 광장에 가시면 있어요. 지금도 방부해가지고 그대로 있죠. 네. 네, 바로 이 스탈린이라는 인물이요. 레닌의 후계자였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잘못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저 끝에 인물이 지금 하도 트로츠키랑 닮아서 지난 시간에 제가 트로츠키라 그랬고, 사실 웬만한 지금 웹사이트에 봐도 다 트로츠키로 나오는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봤더니 트로츠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트로츠키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네, 트로츠키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깔리지라고 하는 다른 볼셰비키 지도자고, 요 둘 사이에 권력 투쟁이 있다가 결국 이 사람이 승리를 한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스탈린 지도부의 모습이고요. 특별히 갖고 온 이유는 지금 웬만하면 다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또 반군 교육을 받은 세대여가지고 하시라도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공산주의자들, 하시라도 군사적인 행동을 무모하게 감행하는 공산주의자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군복을 입었던 건 사실이야, 진짜로. 근데 군복을 입은 이유는 수세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아까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해봤듯이 영국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외세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입고 있었던 군복이에요. 네, 평상복을 입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요.
저 끝에 인물이 바로 깔린이네요. 아까 제가 착각했다는 그 인물.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업 집단화, 토지 국유를 통해서 농산물을 장악한 거죠. 그리고 산업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농민이 임금생활제가 된 거죠. 이제 농민의 감성은 어때? 이 땅은 내 땅인 거야 하면서 이렇게 경작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인데, 경작은 하는데 월급쟁이로 변신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 모든 산물을 국가가 먼저 가져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이 당연히 저항했겠고요. 내 땅 뺏어가지 마세요 하고 막 난리였겠죠. 그거를 아까 스탈린이 미래지향적인, 안 좋은 의미에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밀어붙여서 농촌사회에 엄청난 비극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강제 공출 때보다는 볼셰비키가 덜 찔려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개혁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 바로 계급투쟁의 논리로 돌파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주의 개혁이니까 부르주아를 쫓아내는 계급투쟁이고 혁명이다 이거예요. 이게. 농촌에서 부르주아라는 건 부농을 말하는 거예요. 부농. 부자가 된 농민들을 쫓아내면서 다 농촌 토지를 국유화한다라는 의미로 밀어붙였다 이겁니다. 즉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역사 유물론상의 발전으로 이거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체계 안에서는요. 이제 빈농이 부농 쫓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포스터예요. 자, 그래서 돈을 생겼죠. 이제 곡물 국제시장에 파니까 산업화 해야 되잖아요. 아까 이게 두 가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식이라 그랬죠. 당연히 이거 할 거예요. 지금 잔뜩 돈 모았는데 신발 공장 짓고 무슨 화장품 공장 짓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위기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대외적인 위기가 먼저니까요.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사회주의 정권 수호를 위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연히 이렇게 되게 됐어요. 왜냐면 일단 농촌에서 소유권을 폐지했으니까 도시는 놔둘 수 없는 거죠. 한 군데서 재산권을 폐지했는데 도시에서 재산권을 유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폐지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본가들을 그냥 놔두면 어때요? 자본가들은 이윤을 쫓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공장도 짓고 화장품 공장도 짓고 할 거란 말입니다. 스탈린이나 볼셰비키 지도부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공장이 지금 다 철강 공장이니 무슨 기계 생산 공장이니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획 경제를 실시한 거죠. 국가가 아예 할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철강 공장을 몇 개 짓고, 화장품 공장은 철강 공장이 100개라면 한 개도 안 짓고, 반 개 짓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계획 경제를 하게 되고, 이때 계획 경제를 이제 5년 단위로 해서 5개년 계획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이 모델을 나중에 우리나라도 따라하게 됐죠. 네. 당연히 경공업과 소비재는 경시했겠죠. 이걸로 전쟁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회주의 사회 또는 공산주의 사회 그러면 이미지가 촌스러운 사회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뭔가 소비재에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거에 투자를 안 해서 생산을 안 하니까. 원래 사회주의 이념하고는 무관해요. 사회주의 이념을 따랐다고 해서 소비재를 경시할 이유는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해서도 안 되고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천천히 건설하고 있으면 지금 영국 뭐 다 쳐들어오는 거죠. 지금 이 입장, 볼셰비키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해야 되죠. 속도를 붙여야 되고, 빨리 할 때 제일 좋은 방식이 뭔가 영웅주의나 군사정, 상무정신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돌파해서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 산업화의 어떤 그런 템포를. 집단주의와 단결 다 마찬가지인 거죠. 알아서 개인의 이니셔티브 무슨 다양성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그래서 사회가 점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빨라야 되고 단결해야 되고 영웅적이어야 되고 투쟁적이어야 되고 이런 사회로 점점 변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사회주의 이념 자체가 이런 거를 항상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회주의 이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권 폐지하는 거고 시장경제 개입하는 건데 소련이란 특수한 맥락 속에서 이렇게 돼가는 거죠. 왜냐면 지네딴에 이제 고립된 상황 속에서 자기네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프라이어리티가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본주의 이제 안 하고 아까 계획경제하면서 이제 구미 문을 닫게 돼 사실상 아무도 없어 백화점이요. 예. 지금 이게 전형적으로 산업화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공장을 지은 거랑 이게 지금 산업화하자는 얘기인데 공장하고 다 이게 군수, 물자, 무기랑 관련지어서 포스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그냥 산업화하는 게 아니라 지네 방위하겠다고 하는 거야. 빨리 해야 돼. 네, 그래서 이 지금 표 자체가 5개년 계획을 4년 만에 끝나자라는 표예요. 좀 기차 달리는 게 좀 빨리 하자는 거죠. 이게 지금 산업화하자, 집단화하자라는 건데 이 앞에 이게 전진 앞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 둘이 지금 일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 노동자고 이 사람 농민인데 지금 표정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일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싸우러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빨리 지네 지금 공장 지어서 빨리 지금 탱크 생산하고 빨리 버텨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이게 당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는 전국체전 포스터들인데 사회가 군사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지금 창 던지기 포스터인데 왜 괜히 막 이렇게 외국의 자본가들이랑 싸우려고 하고 있고. 네. 그렇죠? 이렇게 여러 스포츠 중에서도 꼭 사격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뭔가 이렇게 상무 정신이 점점 북돋아지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상무 정신이라기보다는 뭔가 대결적이고 군사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북돋아지는 거고 저 맨 마지막 포스터는 원래 소련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할 때는 굉장히 양성평등 그러니까 즉 여성 이른바 이제 페미니즘적인 정책을 많이 취하고 남녀 간의 구별 같은 것도 없애려고 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아니에요. 왜냐면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뭐 힘센 남자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집단주의적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생겨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무슨 방 하나에 나만의 공간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이 사람들 생각에 19세기 부르주아들이나 하던 짓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함께 엮여서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세상으로 이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급격하게 집단화를 하고 급격하게 산업화를 하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대두할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제 농촌이 파편화되고 그야말로 이제 파괴되면서 기근이 생기게 됐고 농촌 너무 싫죠. 예를 들면 토지를 뺏기고 자기가 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싫으니까 농촌에서 기어 나와서 도시로 다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도시는 또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경공업 생산을 하니까 생필품이 없어요. 제가 사실 경험했던 건데 30년대 이때 자료를 보려고 러시아 문서고에 가면 웬만한 종이로 써있는 글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의 시대는 빳빳한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30년대로 가면 종이가 없어요. 생산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전부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는 과정에서 당원이 득세를 하게 돼. 왜 득세를 했느냐? 아까 계획경제한다 그랬습니다. 계획경제라는 거는 중앙에서 지시하는 거죠. 공장을 얼마나 짓고 그리고 공장에서 얼마나 생산하고 이런 걸 중앙에서 지시하는 거고요. 그 책임자가 다 내려가 있을 거고 각 공장에다가 그 사람들이 이른바 말빨이 쓰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산당원이면 어떤 공장 책임자가 되고 그 공장에서 얼마를 생산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이 사람 평가의 잣대가 되고 그 사람이 어쨌든 명령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원래 사회주의라는 게 사실은 좀 민주주의적인 거였는데 왜냐면 아래로부터의 뭐 어쩌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빨리 공장에서 탱크 생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상명하복 같은 그런 문화가 계속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원이 또는 관료가 힘을 얻게 되고요. 아까 이제 강제로 집단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니까 싫은 거죠. 억제까지 내 방이 있었는데 갑자기 딴 사람하고 살고 뭐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모순이 대두하고 좀 천천히 갈 법도 했는데 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국제관계가 계속 더 안 좋아져. 그러니까 영국하고는 사이가 상대적으로 괜찮아지는데 30년대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공공연한 반공 노선을 피게 되고 에스파냐에서는 멀쩡한 정권을 이른바 이런 파시스트들이 날려버려. 그러니까 소련은 감정이입하는 거죠. 에스파냐 정권이 처음에 약간 좌파 정권이었는데 그 정권이 그냥 내부 쿠데타로 날아가요. 자기네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상인의 좌파 정권인데 내부 쿠데타. 그 내부 쿠데타는 외세가 사주했던 거예요. 그럼 자기네 감정이입하겠죠. 그 감정이입 속에서 이거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수세적인 입장에서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요. 왜냐면 우리 지금 걱정돼요, 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만 할 수는 없죠.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딴 나라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빨리 합시다. 라는 선전을 한계가 있어요. 긍정적인 선전도 같이 해야 돼. 네가 하고 있는 게 엄청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거고 새 세상을 여는 거고 이게 새 문명을 창조하는 거고 우리는 다른 서방의 국가들과 다른 더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고 뭐 이런 류의 긍정적인 또 레토릭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긍정적인 레토릭의 반응? 뭐 반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공장들이 다른 서양보다 더 큰 규모의 공장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때 이제 모스크바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이른바 스탈린 양식이라고 하는 건물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렇게 뭐 건물 하나 짓면 그냥 초대형으로 짓는 거죠. 이게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핵심 건물이에요. 가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이제 모스크바에만 7개가 있어요. 이런 류의 건물이. 이게 한 호텔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이게 좀 크기를 좀 비교하시라고 제가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아까 그런 건물 중에 가장 유명한 건물인데 러시아 외무성 건물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동에 있어요. 이게 밑에 이제 이 차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큰지. 가서 보시면 그냥 그야말로 장대한 건물이 이제 들어서 있는데 이게 이제 새 문명 창조라는 자신감으로 또 한번 돌파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북돋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엎어치고 매치고 어쨌든 공업 생산량이 세계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중화학 공업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요. 10년 만에. 그래서 군사 강대국화하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공이긴 하죠. 물론 근데 성공이지만 이런 엄청난 비극이 있었던 거죠. 농촌의 희생. 그러니까 농촌의 토지를 다 국유화시키고 상당수의 농민을 이주하게 만들고 농민들의 스피릿을 잃게 만들고 이러면서 따온 곡물을 가지고 한 산업화였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노동자는 상황이 괜찮아지는 거죠. 20년대 아까 그 힘들었던 노동자들이 공장이 많아지니까 취업을 다 하고 공장에서 중요한 책임자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승진하고 각종 복지 혜택을 나름 독차지하게 되고요. 어려웠던 거는 이런 노동자가 아니라 이주해온 노동자, 농민에서. 이런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고. 눈앞에 성공은 있었지만 내부적인 모순은 계속 있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런 폐해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계획경제를 실시하면서 뭔가 상명하복의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계속 쇠퇴를 하게 되고요. 관료와 당원이 성장을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냥 성장만 하면 그렇다고 치는데 꼭 이런 일이 생겨요. 그렇죠? 뭔가 이제 국가 기구의 권력이 또는 당의 권력이 강해진 사회 그리고 민주주의는 쇠퇴한 사회 두 가지가 컴바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만약에 우리나라 사회 상황하고 좀 빗대어서 말하면 뭐 관피아 같은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원이 관료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에 이런 거를 뭐 떼어 먹는다든지 또는 뭐 보고를 다른 식으로 위조해서 올리면서 예산을 더 딴다든지 뭐 이런 그러면은 그 돈 벌어서 관료들은 사회주의 사회인데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사회주의 사회도 돈 많으면 좋죠. 그렇죠? 유일하게 못하는 거는 생산수단을 못 산다라는 것뿐이지 즉 자기가 공장의 사장님이 되거나 토지의 지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뿐이 돈 많으면 놀러 가고 여행 가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요. 네.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앙의 지도부, 특히 스탈린 지도부의 입장에서 아까 스탈린은 어떤 인물인지 말씀드렸죠. 결벽증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볼 수 없었어요. 네. 특히 관료가 부패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철강을 100톤을 생산해라. 그래서 그 100톤을 가지고 탱크를 몇 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방당원이 공장 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당원이 한 80톤만 생산한 거야. 그리고 20톤은 그냥 서류 위조해서 가짜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스탈린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게 어떤 행동이 되는 거냐면 부패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정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된 거죠. 그렇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경제범인데 얘네들은 그게 정치범이죠. 그렇죠? 달리 말하면 아까 표현대로 반혁명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색출할까 고민하다가 비밀경찰 조직을 확대해.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 내사를 하는 거예요, 내사를. 내사를 하다가 걸리면 이른바 고문이란 걸 하죠. 비슷하게. 뭐 고문 안 했다고 서른 사람들 말하는데 한 거 사실이고요. 그러면 자기가 불겠죠. 나 혼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저쪽 공장에 누구랑 같이 한 거고 누구 관료가 봐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줄줄이 사탕으로 걸려요. 그거를 스탈린 같은 결벽증의 정치인은 그냥 단순히 그래 니네가 잘못한 거니까 혼낸다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해버려. 이게 숙청의 영어로는 퍼지예요. 퍼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말 자체가 그냥 공산주의에서만 주로 쓰는 말이니까 무섭게 느껴집니다만 사실은 기독교 용어예요. 이거. 칼뱅이 제네바에서 했던 신정정치 중요하게 이런 걸 했던 거고 뭐 제세례파 같은 실험 이런 것들도 다 했던 건데 왜냐하면 깨끗하고 도덕적이지 않으면 우리랑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숙청을 했는데 문제는 그 숙청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고 더 문제는 중간에 억울한 사람도 많이 걸렸다라는 거. 그래서 반혁명 분자 개념은 점점 확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서 위조를 했다든지 생산량 할당을 못 채웠다든지 다 반혁명 분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회 전체는 경직되겠죠. 이런 시스템으로 변하겠죠, 세상이. 우리가 물론 이제 반공교육의 소산이긴 합니다만 이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진실이 있는 것은 그 교육에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 공산주의 사회라는 게 굉장히 경직된 사회로 변하는 거죠. 경직된 사회였다라는 건 바로 이런 과정 통해서 뭐 내사가 한계가 있으니까 고발 같은 것도 막 독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 저기 뭐 해먹는 사람 있으면 누가 고발하고 진짜 해먹는 사람이 있어서 고발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에 거짓말로 고발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축되죠. 내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하지 않을까? 서로 말을 안 해버리고 모 학자는 그걸 이제 속삭이는 사회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속삭여 그냥. 이런 사회로 이제 점점 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스탈린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네, 당시 포스터. 뭐 왜 갖고 왔냐면 이제 술을 권해, 보드카를 권하니까 노해라 이런 거야. 지금 이게 당원이야. 보드카를 권하면 노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드카 먹으면 생산에 차질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회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거잖아. 노해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포스터가 이게 지금 제목이 뭐냐면 5개년 계획의 적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련 산업화의 적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적들은 이해할 만한 적이죠. 진짜 그 반대 군부, 뭐 외국 자본가 뭐 이런 사람들 또는 이제 정치적인 반대파, 맨시비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진짜 반대파인데 진짜 적인데 적이야 얘도. 술 먹고 일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에 적인 거고 이런 사람들 다 이른바 내사에서 비밀경찰이 잡아가야 되고 스탈린 체제 아이디어는 이런 사람들을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서 강제 노동을 시키면 영혼이 정화된다라고 믿었어. 그러고 나서 사회에서 다시 받아서 노동력으로 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명 높게 알고 있는 강제 수용소가 이때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1970년대에 모스크바 한복판의 모습인데 이 건물이 당시 우리가 아는 KGB 비밀 경찰의 본부 건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른바 이 비밀 경찰의 원조가 되는 체카라고 하는 기관을 세운 인물이야. 제르진스키라고 하는 볼셰비키고 원래는 폴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 사회가 끝난 다음에
동상은 폐쇄가 됐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그 건물은 멀쩡하고요. 네. 이거는 오늘날 러시아 정보부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 건물은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스탈린 체제라는 세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 때문에 이렇게 비밀 경찰이 내사를 하고 그리고 그 내사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가 계속 경직되고 민주주의는 쇠퇴해 있고 그렇지만 볼셰비키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자신의 정권을 지키는 것으로 지키는 데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정권의 수호라는 것과 거창하게 인류 진보를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게 1939년까지의 이야기고요. 39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펼쳐지고 또 굉장히 다른 역사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게 돼요. 그 전쟁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닌 사후 스탈린이 집권했고 그로 인해 펼쳐진 스탈린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강연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가득했던 인문학 강연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질문 들어온 것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적군과 백군이 내전 이전부터 쓰였다고 하셨는데 그 기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적군과 백군이 내전 이전부터 쓰였다는 건 아니고요. 네. 사회주의자를 레드라고 이제 지칭하는 그러니까 빨갛다라고 지칭하는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류의 어떤 그런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이전에 유럽에 이미 19세기 유럽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도 쓰고 있는 그 빨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게 됐던 거는 바로 그 러시아 내전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적인 자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캠페인 같은 계몽 활동으로 유도해야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폐지했다라는 면은 암만 해도 자본주의 사회보다는 개인이 어떤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의욕이나 그런 모티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티베이션을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채워야 되잖아요. 그 채울 때 특히 스탈린 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캠페인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네가 일을 열심히 하면 너에게 돌아가는 보상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국가를 위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국가를 위하는 것을 넘어서 이게 인류 문명 진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캠페인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폐지된 사회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류의 어떤 그런 동료는 사회주의 사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세기의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보이는 부분이고 우리도 뭐 새마을운동을 생각해 보시면 쉽거든요. 그때 꼭 뭐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열심히 일하면 나라가 좋아지고 함께 갑시다 뭐 이런 류의 캠페인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캠페인 사실 소련이 거의 원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지금의 소련이 고립되지 않았다면 세계사적으로 양상이 많이 바뀌었을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소련이 어쨌든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립한 이후에 세계에서 고립되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그 정권, 그 체제를 건설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첫 번째로는 소련 내부의 사회가 전혀 달랐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탈린 시대에 뭐 경직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군사화되고 단결과 속도를 강조하고 이러는 거 다 고립에서 기초한, 그러니까 고립이 만들어낸 그런 사회 분위기예요. 국제적인 고립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소련은 내부적으로 경제 시스템만 좀 다르고 다른 국가와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하면 구태여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죠. 세상을요. 아까 지금 쭉 진행해왔던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립된 상황에서 외국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긴박감 속에서 만든 제도잖아요, 전부가. 사실 어제 뭐 대통령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이 소련은 전시 상황 속에, 사실상 전시 상황 속에 건설해 나간 거예요. 자기네들 마인드로는요. 외국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 속에, 그런 고립감 속에 만든 시스템이니까 아마 그게 없었다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됐을 거고, 역시 그게 없었다면 소련뿐만 아니라 세계도 꽤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연은 5월 6일에 볼고그라드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